자, 계속해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쟁점 보겠습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가 정비사업 시행 절차라고 하는 게 사업 시행 인가, 건설 계획의 확정이고요.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공급 계획의 확정입니다.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의 고시, 줄여서 이전의 고시라는 단계 해서 지금 건설계획 확정 보셨고 이제 공급계획에 관한 주제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청계획 파트는 맥락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수립 기준 이런 것들이 출제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관리 청객의 인가, 그다음에 인가 효과 등 여기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수험서들은 그 쓸데없이 이제 15년 전에 나왔던 주제들을 가지고 뭐 뒤지게 공부를 해. 모르지 또 그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리처분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간략하게 최근에 그나마 지문에 구성이 됐던 주제. 결국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갔었죠. 자,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할 때 누구한테 분양을 하느냐? 그럼 이제 앞에서 조합원의 자격 얘기 떠올려야 되죠. 바로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다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죄, 지상권자는 제외라고 설명드렸고 일반적인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개발이죠. 어차피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되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리 처분계획 방식 채택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분양을 하긴 하는데 이때 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분양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할 때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봤던 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얘기였었고요. 최소한 지상권자한테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만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주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채 주택을 줄 거냐라고 하는 거, 예, 기본적으로 한 채입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기본적으로 몇 채? 한 채를 공급을 하게 되는 어떤 경우? 자, 우리 시험에 어떤 게 공유한 경우, 두 명 이상의 하나의 주택,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뭐 이런 게 나와. 몰라. 돼. 자, 암기하실 것은 이거죠.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해서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2주택, 3주택 이런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어차피 문장 길이 때문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것도 잘 안 나와. 10년 동안 한 번 정도밖에 이슈가 안 된 거야. 왜? 관리 처분계획 파트에서 낼 게 겁나 많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 관리 처분계획 인가와 변경 얘기하고 인가 효과 이걸 갖고 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치가 않아. 해서 기본적으로 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보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어떤 사람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두 채, 세 채, 네 채를 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열 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도 열 채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주택의 용도가 근로자 숙소로 쓰고 있다. 중소기업 회장님이 사장님인 거예요. 기숙사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 채 주택이 있으면 나중에 공급할 때 여러 채 주택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이슈. 자, 재건축 사업에서 특례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통 일반 수험서를 보면 관리 첨객 수립 기준 더럽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재건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그래서 앞에 뭐 온갖 잡다한 얘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외.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아예 1주택, 보유주택수 이런 것 지들 마음대로 다 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어렵죠.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게 거의 불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 전문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자 분양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채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일 때 소유 연주택 수만큼,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이런 관리 첨객 수립 기준을 다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전제 요건 조업원 전월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 적용됩니다. 요건 이제 요즘에 잘 되지 않는 주제고요. 그 다음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관리청객 인가. 자, 우리 사업시행 인가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관입니다. 시군구청장. 관리청객 인가도 시군구청장이 담당을 합니다. 법에는 시장 군수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해석할 때 시군구청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안 나와. 자,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정비계획 수립 절차, 뭐 겁나 절차 복잡합니다. 외우진 않았어. 근데 이변달의 일변 들어가면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20% 저쩌고 저쩌고 변경 단축. 정비계획은 10% 변경 등이 있으면 뭐 주민의 의견을 든다라든가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최근에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거 변경. 인가받은 관리청객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인가받아야 되죠. 앞에서 그거 공부하셨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 정관에 대해서 4343, 4332, 431의 동의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시장으로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 일정한 경미현상을 변경할 때는 동의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 어떻다? 변경함에 있어서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 의미는 경미한 상일 때. 어려워요. 근데 이건 디테일하게 외우셔야 돼. 왜? 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공급계획, 인가 등 관리 첨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이 변경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변경을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생계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있는 경우. 사업생계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관리 청객 변경이 되면은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and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 관리 청객이라는 게 갑한테 25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을한테 32평 아파트를 주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관리 청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한테 32평, 을한테 25평 이런 식으로 분양 설계, 공급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이때는 이러한 관리 청객의 변경은 다시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있는 경우, 있을 유, 그 다음에 다른 거 빼버리고 수반하는 경우 나와 있죠? 예, 숫자 따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유, 수, 인 있는 경우 아까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수반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유수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바로 비교할까? 인가받은 관리청구를 변경을 할 때 변경을 하는데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의미는 경면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굳이 인가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신고해야 되는 경우 더 많아. 색깔 제대로 안 피겠네. 변경하는 때, 변경하는 때, 변경하는 때, 변경하는 때라고 되어 있네요.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새겨서 외운다 한들 시험장에서 이 긴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여러분이 문문 속에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변경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유수인, 변신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수반하는 때는 인가상입니다. 근데 변경하는 때는 어떠다? 신고상 이렇게 가십시다. 유수인의 변신, 유수인의 변신, 유수인의 변심 아니고 변신. 이게 한 문제짜리. 이건 제가 아까 도비12 이런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외우셔야 돼. 왜? 출제원들이 작정을 하고 되니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유, 수반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어떻다? 인가상. 그 다음에 변경하는 때 변신, 유수인의 변신.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파트에서 유수인 변신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과목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의미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박또박. 그래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업하고 집에 가서 뒤지게 공부하고 이럴 줄 알고. 근데 그분들은 학원이나 또 인강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야. 그날 수업 들은 게 장한 일이야. 성인 들고 일이 있어. 짬 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백날 뒤지게 설명해봤자 설명한 놈도 미친놈이고 듣는 사람은 더 미치고 과목은 6개나 되고. 그래서 제가 6과목을 다 가르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파트에서는 유수인 변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예요.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 효과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업 같은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관리청객을 작성을 해서 시장무수 등에게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객이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사업 시행 인가 효과 관련해서 건설해야 된다.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리청객은 공급해야 된다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청객 인가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정비사업 절차,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준공 인가,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자,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전의 고시 얘기를 간단하게 할 텐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비법에서는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즉 공급객이 확정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권리 관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이 돼야지 권리 관계 변동합니다. 어떤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25평짜리 재개발하는데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된 관리 청객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자 42평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준공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권리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25평 대지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이전의 고시가 오늘 있어요. 그러면 갑의 권리는 25평 대지입니까? 42평 아파트입니까? 당연히 25평 대지입니다. 뭔 소리냐?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고실의 다음 날부터 갑은 42평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전에 고시 1까지 권리 관계는 기본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될 주제 첫 번째 쟁점 사용 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논리구조를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전에 고시 1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5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고시 1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 민법 세계는 소유권의 배타적 권리, 배타성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정부사업 진행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전 관리처분기 인가의 고시가 있고 나서 이전의 고시일까지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는 명제를 만듭니다. 그래야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건 그거에 대한 또 예외가 있어요. 바로 종전의 토지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관리청객 인가 고시 후에도 해당 토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관리청객 인가 고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자 동의 있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답은 아니야. 던져주는 주제야. 원칙은 어떻다? 사용 수익 금지가 된다. 그래야지 정비사업 다 때려부시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철거. 철거는요. 관리 첨객 인가가 있어야지 철거가 됩니다. 기본 구조가. 공급객이 확정이 돼야지 철거의 문제, 이주하고 철거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법에서 따로 얘기 안 해. 자, 그럼 가십시다.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준공 인가. 요 시점에 관리 첨객 인가가 있고 나서 이주가 된 시점에 어떻다? 철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앞 건물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예외가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 동의, 허가 얻어서 관리 첨객 인가 전에도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원래는 관리 첨객 인가가 있은 후에 철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도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이게 예외죠. 동의 허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 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사업이 막 7, 8년씩 지연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기존에 살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뭐 기억 못 하실 텐데 개발행위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버립니다. 그게 건물 못 지어요. 개수도 못 합니다. 고치는 것도 못 해요. 그러면 형편좀 되는 분 입장에서는 아우 동네 구질구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딴 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동네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그분이 빠져나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꼬나 물고 뭐 술이나 담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빈집에 들어가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더 우범지대화가 되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미리 소유자의 동의, 그 다음에 시장구세 허가가 있으면 이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철거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거 한번 최근에 답이 됐었고요. 세 번째, 공급.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지. 건설해야 된다. 뭐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을 때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 이렇게 유치하게 뽑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다음 이슈. 간접으로 공급. 자,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됐을 때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 말고요. 일반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 뭐 돈 내는 사람한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잔여물의 공급 얘기 볼까요? 사업 시행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청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율을 해서 관리 청객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분양청을 안 해서 조합원들이 뭐 싫다고 했어. 그냥 나는 청산금 받고 중간에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어. 그러면은 그 자녀분을 보류유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동 소유자 외자, 조합원 외자, 토지동 소유자 외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일반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자체가.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근데 저제 그림을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 좀 어려운 얘기 나와 있나요? 임대주택 공급.
우리 앞에서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시 거주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소형주택 건설 계획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주로 이슈가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게 주로 문제가 될 텐데, 조합이 아까 우리 사업시행 계획서 중에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재개발해서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조합이 결국은 이제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뭐냐면 지자체 이런 데서 거기에 입주하실 분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갑니다. 완공이 돼 갑니다. 그러면 조합이 지자체, 시도시장, 시군 구청장한테 인수를 요청. 야, 이제 받아 가라. 그럼 뭐 당연히 건설비는 받습니다. 당연히. 재개발 임대주택에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그들은 우선하여 이들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지자체가 임대주택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관리할 방법이 없어. 공무원들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어.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지 마시고요. 원래 재개발 임대주택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자체가 인수를 함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가 인수할 여력이 안 되면은 국토부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토지주택공사, LH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얘들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인수한다? 바로 LH공사,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LH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는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이런 주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까지 가면 공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선 이 정도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결국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내용 긴 걸 또박또박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맥락만 간단하게 체크를 하십니다. 그게 몇 번 속달이 되게 되면 괜찮습니다. 전체 그림을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중에서 건설 계획으로서 사업 시행 계획, 공급 계획으로서 관리 점객 인가 이렇게 보셨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점객 인가 있고 나서 보통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한 6개월 이내에 2주 다 완성됩니다. 그리고 철거 이루어질 텐데 철거는 별개 문제로 이때 동호수 추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이 확정되게 된 그 지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분양권이라 부르고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이건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양권은 중개 대상으로 해당이 되고 입주권은 중개 대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얘기와 연계가 됩니다. 이유는 동호수가 특정이 된다는 얘기는 특정됐으니까 중개 대상물. 그러나 입주권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어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중개사법 할 때 다시 한번 비교해서 기억을 하면 좋을 테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 계획과 공급 계획 보셨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게 준공 인가와 이전의 고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